네, 요즘 가장 핫한 코인이죠. 도지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고 또 도저히 설명되지 않음에 따라서 더 큰 바보 이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인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장중한테 폭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조만간 진짜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장중한때 폭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오늘 변동성이 심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 흐름을 이제 앞서 그 서 이사를 네. 이렇게 보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장중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 PD께서 장중 흐름의 그 주가 그래프를 한번 좀 세입을 해서 좀 얘기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미국 시간으로 1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 정확히 5분 정도 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순간 폭락되는 조금 미드 12시에서 이렇게 그렇죠. 순간 폭락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이것이 부담이 돼서 장 마감 지수에서도 전일 대비해서 1% 가깝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시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순간 폭락,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다우든 나스닥이든 종전에 그렇게 주가 평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감에 따른 소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거품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나올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시간 동안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240포인트 폭락해서 됐는데요. 항상 거품이라는 건 단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제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은성수 금감위원장께서도 네.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의 폐쇄, 규제, 그다음에 세금 증대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증시 중심으로 해서 얘기합니다는 지금 세금 문제, 증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은 사실은 주시장도 그렇습니다는 탈루소득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도 이렇게 1시 무렵에서 조금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당 $3,000 이상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 보였죠? 예. 이렇게 해서 증시보다도 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격과 가치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도지코인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죠. 도지코인 그건 2시 이후에 10% 이상 1시간 내지는 2시간 만에 10% 이상 순간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증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탈루소득 관련해서 가기 때문에 증시보다 더 민감한 것이 결국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외를 프로그램 언어 해가지고 암호화폐 알트코인이라 하는데요.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기대 수준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세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융 부분에 돈이 푼 것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단행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항상 돈이라는 것은 통화 사이드에서 이렇게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흘리는 경우도 있고 재정 사이드에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세는 또 하나의 테이퍼링이다. 지금 증세를 하면 있는 사람들의 돈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테이퍼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거품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증세, 어제의 통화정책 차원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추진한 데 의해서
오늘 그 바이든이 증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기후 정상회담에서도 순간 폭락의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부통령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의 탄소 수준에 대해서 25, 28% 정도 감축하겠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을 무시함에 따라서 CO2 가스 발생이 많이 되면서 지난해에 그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문제로 되면서 당초보다도 더 세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는 50%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최종안이 5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단기에 CO2 가스 발생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미국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한시 이후의 장중 순간 폭락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알트코인들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증시가 장중 한때 폭락한 것을 계기로 월가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뭐 증세 얘기에 대해서 장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폭락했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의 주가는 전통적인 이렇게 주가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랑곳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거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앨런 글스퍼가 썼던 비이성적 과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비이성적 과일이라는 표현은 사실 월가에서 굉장히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뢰가 믿음이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9월 달에 한국경제TV에도 GFC의 첫 될 때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모셨던 분인데요. 네. 크루만 교수,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 것처럼 낙관론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신중론자에 해당되는 이렇게 최근에 좀 입장이 변했습니다.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도 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 연결, 내러티브 이코노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그런데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이렇게 프린스턴 교수에다가 지금 뉴욕시 입대 교수로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그 비이성적 과열이 지금 증시 내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핫했던 이런 것이 기업의 그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림에 따라서 이번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네. 오늘 주가가 순간 폭락되다 보니까 사실 이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술주 광기가 있었죠. 그렇죠. 매니아 이렇게 네. 돼서 악재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제가 분자를 꼭 붙였습니다. 동학개미 분들이 주식밖에 살 길이 없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의 3월 폴가설, 7월 위기설, 여름 휴가철 끝나고 위기설, 9월 위기설 안 한 거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 배경인데요. 그런 것이 바로 비이성적 과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비이성적 과열이 증시 쪽에서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투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세계 집값의 이례적인 급등 문제, 이 주거용 집값입니다. 상업용 집값이 아니라 그걸 좀 한번 점검해 드렸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집값에 비해서는 집의 그 밸류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집값이 오름에 따라서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최근에 비트코인 특히 우리 그 일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제가 투자자인데 여기는 투기도 포함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릴게요. 가상화폐 가격이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대표적으로 비이성적 과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어봤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 비이성적 과열이 이렇게 하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네.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에 소위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오늘 월가에서 오후 1시 이후에 프레시 크레이 현상에 대해서
월가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느냐 하면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사실 전통적인 그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소위 퍼 같은 것으로 네. 이렇게 그 설명되지 않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저도 뭐 그때 당시에 1996년 대유경제연구소 시절인데요.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통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당시 그 페드 의장 워낙 또 이렇게 그때는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신뢰를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그린스퍼 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낙인 효과가 되느냐 하면 그린스펀 발언 이후에 미국의 그 주가를 비롯해서 세계 주가가 20% 폭락하는 이런 현상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케고스의 빌 황이 콜옵션 이렇게 파이트 레버리지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상태 20% 폭락하면 대부분 다 뭐냐 5배가 예를 들어 5배로 한다 하더라도 마진콜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진콜 딜 레버리지 과정에서 사실 연쇄 파동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1997년 태국의 마트와 위기를 물론 마트와 위기는 1996년에 발생했습니다는 아시아 외환 위기는 1997년 이때 한국의 외환 위기를 꽃으로 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했죠. 이것이 결국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때 시카고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100배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까지 이렇게 되면서 네. 세계 증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순간 폭락,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면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지금 월가의 그 이렇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왜 올랐을까? 물론 기업들이 사실 그 실적이 받쳐준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적이 절대 수준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예상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이론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 가장 핫한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해서도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런 얘기하면 네. 이제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뭐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거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이런 가지고 한번 이런 것을 좀 혼탁한 시장을 한번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좀 보는 경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비트코인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죠. 비트코인의 밸류가 있느냐? 어제도 점심시간에 사실 그 채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훌륭한 전문가랑 같이 토론하면서 밸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밸류 하지 않습니까? 투자 이론에서 보면 가치로 설명되지 않는다. 요거를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든가 도지코인이 핫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 결정이라서 전통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당국대학교 이기광 교수님 팀에서 요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력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논문은 사실 경제학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 요인을 사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팩터 어널리시스 비트코인의 가격을 요인별로 수급 요인이냐 경제적 이론이냐 우리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넣습니다는 심리 요인이냐 했을 때 지금의 그 비트코인은 그다음에 도지코인을 비롯한 이런 건 수급 요인 그다음에 실물 경제 요인보다도 심리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문의 비트코인의 클릭수와 관련돼서 이런 심리 요인이 네.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 아마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꼭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주가 결정의 심리 요인은 최근에 있어 보면 행동주의 이론과 투자 이론에서 네. 사실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이 주식해서 돈 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930년 대공황 당시에 사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론을 만들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가치로서 주가가 가치로서 설명할 수 없으면 결국은 Greater Fool Theory 더 큰 바보 이론이 등장합니다. 케인즈는 왜냐하면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높다면 거품이다 하더라도 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네.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을 사는 것은 바보라 하지만 이것도 좀 어감이 좀 그런데요.
근데 이게 그 거품이라는 걸 알지만 더 기대가 높은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바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바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이론적으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죠. 그죠? 폭탄 돌리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렇게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이럴 때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휑휑하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더 올라가느냐? 우리가 투자하려면 아무리 전문가가 가치가 없다,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돈이 많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앞으로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는 요걸 더 큰 바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게 올라갔던 사람이 돌려주니까 올려서 사람이 돌아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행동주의 경제학, 투자 이론, 행동주의 투자 이론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익 창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행동주의 투자 이론에서 보면 내가 분명히 이 빨간 불패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가격이 이렇게 했다. 근데 내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앵커가 이제 옆에 투자자 모임으로서 딱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모임인데 나로 보면 이렇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해서 양심상 보면 전 앵커한테 이렇게 투자 추천하지 말아야겠습니다는 네. 죄송합니다. 전 앵커는 기대수익이 굉장히 많고 돈이 많다 하면 제가 뭐냐 이걸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전 앵커는 욕심이라든가 기대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폭탄 돌리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네. 폭탄 돌리기죠. 그래서 사실상 행동주의 경제학, 그다음에 행동주의 투자,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지금 많이 거론되는 사람의 이것 쫙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모 후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든가 투자 이론이 전통적인 경제학,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투자 이론보다도 이런 것이 좀 앞서다 보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더 큰 바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이 이론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외에도 최근에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더 큰 바보가 있다는 것은 네. 사실 앞으로에 대해서 낙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낙관한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도 지금 천정부지로 한국의 금융당국에서 규제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랑곳하게 증가하고 파월 의장이 어쩌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 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낙관적 심리 때문에 그렇다. 자, 심리가 행동주의 경제학 투자에서 심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고 심리를 부추기 위해서 돈도 많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에도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내일은 태양만 뜬다. 내일은 태양만 뜬다. 이런 쪽에 마냐나 경제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으나 마냐나 경제론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는 마냐나인데요. 내일은 언제나 태양만 뜬다 하는 경제의 낙관적 심리죠. 낙관적 심리도 마냐나 경제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냐나라는 건 스페인의 내일은 태양만 뜬다. 원래는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는 투자 관점에서 내일은 태양만 뜬다 하는 의미와 더 큰 바보 이론과는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악재가 나오죠. 근데 뭔지 경고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경고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애써 이 위기 요인 악재를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인으로서 보면 극단적에 해당되는 disregard theory, 무감통증 이론입니다. 그래서 위기 닥치더라도 나만 피해가겠지, 나는 괜찮겠지. 우리가 이제 요새 일부 유튜브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건전한 기능도 있습니다는 유튜브에서 1000% 간다, 10,000% 간다, 10만% 간다 이런 쪽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그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요. 이게 이제 소위 그 유사금융행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disregard, 무위기를 자기가 모집했던 사람들의 만큼은 피해간다는 귀족 정신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이게 거기에 담당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요. 야, 이게 뭐를 설명할 수 없는데? 행위해야죠. 행위하니까 무드 이코노믹스, 미신경제학, 마교로 불리죠. 미 남부에서 이렇게 해서 춤추는 것 같죠. 항상 이제 춤추는 것 같고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혼탁하죠. 혼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세 무민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일반인을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신 분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의 그 젊은 분들을 얼마큼 이렇게 스마트해졌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그 금융 이론, 투자 이론이 부족하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그냥 포머 이렇게 해서 춤추는 과정에서 각종 기만행위, 유사금융행위가 이게 판치는 네. 이런 모습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그렇고 특히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투자 이론이 부족하더라도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도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도 더 올라가느냐 하면 네.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조지 솔러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나는 피해갈 수 있지 않냐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심리와 주가의 관계를 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조지 솔러스의 자기 암시 가설. 결국 이 가설은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암시 가설 아닙니까? 전 앵커가 앞으로의 주가가 이게 방송에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게 또 그렇게 진행하시고 있습니다는 잘 제3자 입장에서 잘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주가는 떨어진다 하면 자기 암시 가설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 암시 가설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항상 남자친구와 낙관적 기조를 해야 최종적인 결혼에 꼬리 넣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자기 암시 가설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지 솔러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9월 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루그만 교수가 사실 그 뉴욕시 일대 교수가 했을 때 광기, 매니아, 테슬라 이렇게 해서 비이성적 얘기할 때 빌사드 미럽의 로버트 실러가 유명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야기 경제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게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돈이 많죠. 심리가 중요하죠. 결국 자기 암시 가설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딱 해서 ECB의 금융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코노테이션 읽어보면 또 시장이 다르거든요. 네. 딱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시각이 이렇게 되죠. 근데 전문가들이 자기 입장과 내가 입장하는 것과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똑같은 시각이 돼서 이렇게 되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내 얘기가 맞다는 쪽으로 시장을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요, 전 앵커가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 수가 많아.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으면 지금은 금융사의 CEO보다는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만이야. 아무리 증권사 CEO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 지금 빨간색인데 이거 빨갛지 않아 하면 그 구독자들한테 그 심리를 가서 결국은 전통적으로 훌륭한 금융사의 CEO분이 이 주가가 이렇게 간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빨갛지 않은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증강현실 시대에 심리가 차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 커넥션 소사이티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주가 결정이다 해서 이게 유명한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최근에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L자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Y자 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이렇게 있죠. 제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익명은 좀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동료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 올라갑니다. 이게 도대체 됩니까? 예, 같은 윤씨면 같은 윤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냐? 지금 오늘 플래시 크래시 현상과 같은 마찬가지로 결국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있는 거죠. 자, 위기는 닥치는데 어떠냐 하는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실험실에서 얘기했던 워리드 프로그 신드롬 요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코지코인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사실 개구리 이렇게 딱 보면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사실 20에서 25도래 됩니다. 정확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커에 25도 쫙 놓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가 75도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논두렁에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단백질을 보충하는 습관이 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75도가 하면 이렇게 개구리 빨간색이 변합니다. 하얀색으로 변해가지고 익어가지고 먹게 되거든요. 어린애들이 뭡니까? 그 뭐 지금 것처럼 온도 차이가 돼서 딱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는 75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보면 자 25도의 개구리가 넣고 75도의 개구리가 넣으면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어떤 개구리가 살았느냐 하면 75도의 그 비커에 넣었을 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25도는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닥치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5도에 바로 놓으면 생존상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상처는 되더라도 살린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야기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순간에 가면 밖에서 이렇게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아마 오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보면 최근에 그 비트코인과 주가의 상승 그다음에 프레시 크래시 했을 때 앞으로 어떤 환경이 적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이렇게 이론적 근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신선한 이론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만큼 혹시라도 심리적인 요인에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즘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이제 증세 민감하죠. 테이퍼링 이게 관심사죠. 작년 같은 금융 완화이 관심인데 지금 금융 완화보다 테이퍼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증세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재정정책 증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은성수 위원장님의 입만 이렇게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감독, 규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쪽에 민감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낙관적 심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거품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느냐 도지코인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느냐 저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저 하나 뭐 4월 20일 날 도지코인 돼서 이렇게 한다도 이게 되겠느냐 도지코인 사는 사람도 야 이게 테슬라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퀘스천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꺾이는데 그때부터는 심리 요인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자 소프트 랜딩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가격 거래가 소프트 랜딩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1시 이후에 1시간 만에 다우존스가 400포인트 떨어져서 어제까지는 낙관지 있었지 않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someday sometime에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하이먼 민스퀘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someday sometime과 함께 예측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예측을 많이 나오죠. 예측 많이 오는데요. 프레시 크래시가 가서 미첼의 함정, 미첼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첼이는 누구냐? 지금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다면제 다큐브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는 생물과 같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브 아시죠? 전앵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큐브를 잘 맞힐 거로 생각하는데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맞았죠? 근데 이 큐브 가지고 다면체에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근데 지금은 웨슬리 미첼이 경제 예측에서 가장 뛰어나서 이게 웨슬리 미첼이 소장으로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사이클 에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자, 순간에 비관론이 나오면 이건 비관론은 자, 신생아가 아니라 거대한 위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자, 그래서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지만 비관론이 딱 트면 그때는 뭐냐? 이것이 사실 신생아가 아니라 막 태어났으니까 신생아 아닙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인의 위력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프레시크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의 이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우리가 보면 PDR, PPR로 PER로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꿈의 지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더니 베이스백 때문에 그렇게 기대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더지코인이라든가 또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쪽으로 갔죠. 뭐 이렇게 해서 20분 만에 주주죽 해가지고 저런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주주죽 암흑해가지고 딱 던지면 뭐 10조까지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번 연쇄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베이스 팩트의 수가가 떨어지면 사실 뭐냐? 집값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고 비트코인 쪽에서 또 알트코인으로 가고 프로그램 어느 쪽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인데요. 마찬가지로 반대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주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폭락하면 이게 주식시장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인터마켓 간의 커넥션 소사이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시장으로 연결돼. 이게 핀볼 효과입니다. 핀볼 효과. 그래서 제임스 국의 명저였던 핀볼에 부여해서 핀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요즘은 이렇게 전 앵커도 주말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보일링을 치러 가시지 못하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핀을 착 넣으면 쫙 하면 한 번 핀볼 그리면 쫙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마찬가지로 위기라는 상황이 다른 데까지도 파급된다는 측면에서 네. 핀볼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거래하니까 자 지금 운성수 이렇게 금감위원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암호화폐 거래성을 폐지하겠다 이 입장. 그래서 도지코인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거 2017년, 2018년 같처럼 규제하자 하는 것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지금 떨어뜨렸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은성수 이렇게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이걸 대해서 투자자 폰 산업적인 측의 발전 측면 이걸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민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할 것이냐. 그리고 기후 변화가 해서 당초 50%인데 52% 끌어올려. 그러면 프로덕트 가정에서 자 한편에서는 탄소세 관련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뛰어나게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부담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의 이슈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와 집값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주가에 영향을 줄 다음 주에 페드 발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네. 오늘 좀 많이 희생을 하시는데요. 돈 재산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까?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사실 전 앵커는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돈 재산에 대해서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 아닌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대해서 유용성이 또 재산에 대한 유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부분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계형 체증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돈은 뭐 노후에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한 1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금융정보가 물론 이제 그때 현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 야 그 10억도 뭐 어떤 사람 것도 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돈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또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계용 체증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이론에서 보면 실물 경제를 중시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기업의 이렇게 순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과율이다. 비성적 거래다. 실물 경제만 생각하면 그 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이퍼링 하는다. 그러면 지금에 벌써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지금
지금의 그 거품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파월과 페드 의장,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다. 지금 라가르드 총재도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의 주가라든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금융 완화 정책에서 이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품이 붕괴되면 위기를 발생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 그다음에 라가르드 ECB 총재라든가 각국 중앙은행 총재께서 나중에 또 곤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이재열 총재께서는 아주 균형적 시각을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있을 때도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화폐적 가치가 없다, 네. 투기적 이렇게 의미다 하는 측면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결국 확신이죠. 지금 상태 확신이죠. 펀더멘탈 장사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미국 1, 4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페드가 지금의 금융 완화 기조로 해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이론을 전부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의 주가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가격 향방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오늘 프레시크로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